지난해 유난히 청명한 파란 하늘 정말 많이 볼 수 있었죠. 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실제로 지난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작년 초미세먼지 좋음인 날이 183일로 1년의 절반이나 됐는데 이건 재작년에 비해서 20% 이상 늘어난 것이고 관측을 시작한 2015년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쾌청한 날이 더 많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코로나와 원자재 부족 또 전력난 등으로 중국의 발전소와 공장이 멈춰선 것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숨쉬기 위해서는 중국에 더 강하게 이거 요구해야 해. 그런데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한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국에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디젤 승용차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로는 지금 줄이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도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 상태로 중국에 아무리 요구해봤자 돌아오는 답은 뻔합니다. 우리 보고 뭐라고 하기 전에 당신들부터 먼저 잘해라 라고 말이죠.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중국 경제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좀 투자의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올해 중국 경제와 산업 이 부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유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저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중국 빅테크 기업들, 특히 네.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들에 네. 대해서 그 중국 정부가 이 제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 네. 하다가 좀 급하게 끝냈는데 네. 올해 새해 초부터 텐센트, 알리바바 이쪽 기업들한테 중국 정부가 무더기로 반독점 벌금 이거 네. 부과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네. 1년 하고 네. 또 안 하고 이런 문제 아니고요. 네. 지금 중국 정부를 포함해서 앞으로 많은 정부들이 고민해야 되는 게 미래 점점 세상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예, 예. 이래서 네트워크 안전을 어떻게 지켜내고 그게 국가 안전하고 직결됐을 때 예. 개방을 하면서 우리 국가의 안전을 어떻게 지키냐는 굉장히 큰 숙제예요. 예. 그러면서 중국이 먼저 선행 경험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런 것들을 밀접하게 또 보면서 앞으로 한국이 또 어떻게 갈지 예. 또 다른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또 어떻게 옮겨갈지를 우리가 미리 예견해 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중국 공산당 어떤 이런 정치적 행위라든가 이렇게 작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오히려 이제 다른 나라의 빅테크 기업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네. 다른 나라도 네, 어제 똑같이 할 잠깐 거예요. 말씀하셨지만 네, 테슬라 돌아다니면서 네. 그렇죠. 데이터들이 네. 다 미국으로 그렇죠. 들어가면은 그게 네. 테슬라는 있잖아요. 우리 보기에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실제는 그 기업의 본질은 탄소 배출권 기업이고요. 예. 그리고 데이터 기업이에요. 그리고 플랫폼 기업이에요.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이거예요. 앞으로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것도 새로 나중에 한번 그 주제로 한번 좀 모셔야겠네요. 요구하는 게 늘 너무 많은데요. 답 여러 번 살게요. 네. 그러면은 네. 작년에 어떤 중국 정부가 이제 네. 플랫폼 기업 시작으로 해서 네. 사교육 또 게임, 부동산, 네. 그렇죠. 엔터 여러 가지 네. 이제 망치를 들었단 말이에요. 네. 올해도 그럼 계속 그 기조는 이어질 그렇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계속 가까우고요. 예. 여러 가지 그 안에 이슈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 가장 시가총액이 예. 높았고 예. 또 부자들을 가장 많이 만들어냈던 영역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섹터들이었어요.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이제는 키워드가 뭐냐면 그런 게 되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하는 모든 거는 중국 국민들한테 어떤 방향성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 너는 이제는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앞으로 특히 올해 키워드는 3가지예요. 예. 그런 쪽은 계속 예. 검은 고양이니까 터치하지 말고 투자자 입장에서 중국 정부가 잡아라는 하얀 쥐를 잡아야죠. 예. 그게
중국의 목숨을 조리는 핵심 기술 분야 있잖아요. 예. 그런 중국이 반드시 미국과의 이런 갈등 때문에 중국이 반드시 자체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반도체라든가 그렇죠. 장비라든가. 그래서 이런 쪽 우리가 그게 거신 핵심 기술 기업들. 예. 그다음에 키워드가 친환경이에요. 예. 중국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네네 막 전력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이게 예. 굉장히 이게 현실 경제와 음. 미래 경제의 트레이드 오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에 또 그 전력난이 발생해서 단을 못 캐게 했던 거 다시 다 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또 하늘이 엄청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친환경 이슈 그리고 기업들한테 ESG를 계속 강하게 들이댄단 말이죠. 예. 그게 두 번째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될 키워드고요. 예. 세 번째는 공동부유입니다. 올해. 공동부유. 네, 공동부유 이 세 개 키워드 하에서 여러분들이 공동부유란 건 다 같이 잘 살자. 예, 다 같이 잘 살자라는 게 굉장히 예. 리스크면 리스크고요. 예. 또 잘 맞추면 또 기회도 올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니까 이 세 가지 단어가 올해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목해야 될 키워드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플랫폼 기업이나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뭐 그 사교육, 부동산 이거 다 중국 정부가 좀 강하게 규제를 한 게 네. 그 동안에는 중국 정부들이 전부 다 이제 선불원 그러니까 네. 먼저 될 만한 기업들 똘똘한 기업들 좀 키워서 먼저 네. 앞세웠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고 네. 다 같이 어려울 때는 불만이 별로 없지만 네. 조금 살게 되고 격차가 커지면 불만이 생겨나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정부가 네. 공동 부유를 이제 중국 경제에 갈 방향으로 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제가 여기서 경력이 적으시니까 제가 테스트할게요. 제가 거기에 관해서 아주 비유를 좋은 거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때 아주 쉬운 비유를 해드렸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선불어는 우리가 검은 고양이든 하얀 흑묘 백묘이든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 쥐만 잡으면 된다 이렇게 말한 걸 제가 응용해가지고 공동부유론을 말한 적이 있는데 까먹으셨어요? 그건 까먹으셨어요? 뭐 힌트 하나 주시면 제가 기억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묘 백묘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데 이제 공동부유는 그게 아니고 하얀 고양이만 잡게 하는 거고 가서 하얀 쥐만 잡아라는 거지. 그러니까 빅테크라든가 교육이라 엔터 뭐 이런 애들은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나 가서 주로 공산당의 말을 잘 듣고 국가 안전에 위협이 안 되고 그런 이런 쥐들이 하얀 쥐라고 합시다. 하얀 쥐들이 가서 중국이 제일 필요한 하얀 고양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중국이 제일 필요한 핵심 기술이라든가 이런 하얀 쥐만 잡아라는 뜻이죠. 전달이 됐죠. 까먹지 마세요. 아니 그 얘기는 경제쇼에서는 안 해서 3% 가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런가? 그런가? 자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친환경 아까 하이테크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올해 중국을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말씀하셨을 때 메타버스 얘기도 하셨어요. 중국 정부가 지금 메타버스에 굉장히 기업들은 물론이고 맞아요. 중국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어제 잠깐 언급은 했지만은 이 중국 정부가 메타버스 이쪽을 좀 이렇게 육성하는 거는 이게 그야말로 메타버스를 흔히들 그래요. 인터넷 다음은 메타버스다라고 해서. 우리가 인터넷 3.0 시대라고도 표현하죠. 그것 때문에 그럼 중국 정부가 먼저 치고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보다도 이번에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코로나 겪기 이전에는 이렇게 안 만나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 불가사의라고 생각했잖아요. 뭐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회사 업무라든지 이런 거 안 보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상상 불가능했잖아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세계 경제는 디지털 경제로 가고 미래는 이런 뭐 온라인 경제로 간다 했지만 사람들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지 뭐 이랬지 체감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근데 코로나가 우리 인간을 확 떠밀어서 사실 메타버스 시대로 더 빨리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경험해 보니까 교실에 교수하고 학생이 직접 안 만나도 뭐 수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그리고 한국 직방 같은 데는 이제는 오후에 있는 그 회사 사무실 다 없애버렸잖아요. 다 없애버렸어요. 직방은 어제는 이런 회사라는 게 없어요. 본사 개념이 없어요. 온라인만 있군요. 다 온라인만 메타버스 내에 직방 회사가 있는 거예요. 어제는 그 오후 다 없애버렸어요.
회사 이제 뭐 이렇게 뭐 본사 빌딩 있고 이런 것도 아니네고. 예. 그 뭐 우리가 뭐 줌으로 뭐 그렇죠. 예.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모두 업무 다 진행할 수 있네. 네. 이래 보니까 경험했고 실제 해보니까 또 자체 장점이 있고. 예. 이러니까 지금 회사들, 정부, 개인 경험해 보니까 이게 너무 편하고 많은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성도 굉장히 높고 부분이 있다. 예. 그래서 이쪽으로 인식이 확 넘어와서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 됐다라는 거죠. 예.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 미국 사람이든. 예. 그러니까 큰 시대적 흐름이니까 경제 플레이들은 늘 흐름이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이거다 이렇게 된 거죠. 예. 치고 나가는 거죠. 근데 중국은 늘 빅테크 기업들이 이쪽의 기술 이게 핵심이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에 가면 핵심이 클라우드 컴퓨팅 AI 이런 게 예. 핵심이 돼요. 앞으로는. 예.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중국의 텐센트라든가 네. 알리바바라든가 xiaomi라든가 예. xiaomi는 IoT 쪽이고 찡둥이라든가 예. 이런 애들은 가장 먼저 여기에 투입을 모든 걸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말하는 옛날에 했던 이런 산업은 못 하잖아. 아까 말씀하신 질문은. 예. 그게 뭐죠? 정부에서 하라는 거 보니까 메타버스는 괜찮네. 또 지방 정부가 적극적이야. 예. 야, 우리인데 와. 우리 같이 우리 지방 정부의 모든 업무를 메타버스에서 해보자. 예. 오라. 왜냐면 메타버스에 지방 정부 많은 걸 하면 비용을 굉장히 줄이거든요. 같이 해보자 한번. 예. 그럼 이건 굉장히 선도적이면서 지방 정부 이미지도 올라가고 테크 기업들은 나름대로 자기네 하는 또 영역이 생기는 거고 이게 서로 그게 맞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상하이나 뭐 하이난도 이런 지방 정부는 지금 막 여기에다 막 엄청난 보조금까지 주면서 예.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크 기업들은 그 차듯이 미국 업무가 막히면서 예. 해외 업무가 되게 힘들었는데 예. 하나의 블루오션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도 네.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런 그 네.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 해서 한 네. 플랫폼 기업들이 네. 처음에 중국 정부가 거기도 지원을 했었을 네,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해보자 해서 크니까는 맞아요. 지금으로도 이제 망치질하는 거잖아요. 네, 네. 메타버스도 똑같이 나중에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떤 그 투자자들이나 이쪽도? 질문 아주 잘하셨어요. 예. 결국 메타버스의 나중에 키워드는 뭐가 되냐면 예. 결제 통화거든요. 아하. 예? 예. 놀랍게도 모르겠어요. 저는 금융을 해서 그런지 친환경 문제도 있잖아요. 예. 결제가 중요해져요. 예. 예. 메타버스도 결제가 중요해져요. 그 안에서 어쨌든 결제가 비즈니스 있어야 모델이. 온라인, 오프라인이 연계가 되고요. 예. 결제가 잘 돼야 친환경이 생태계도 잘 돌아가요. 예, 예. 좀 이따 제가 질문 예. 중에 있으니까 더 펼치겠지만 그런데 이게 사실은 메타버스에서 돌아가는 가상화폐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민간 기업이라든가 어떤 민간인이 화폐 발행이 가능해져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거는 중국 정부에서 명확하게 지금 말하지 않은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못하게 해놨어요 이미.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는 불법이라고 못하게 했어요. 하잖아요. 예. 그러면 블록체인은 기술적인 거니까 해도 된다 이랬는데 예. 사실 가상화폐를 못하면 블록체인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오거든요. 네. 거기서 네. 인센티브나 어떤 코인이 돌아가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여러 장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중국이 만약에 이런 걸 다 오픈하고 개방해 버렸으면 중국은 워낙 빨리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옛날에 가상화폐를 마음대로 하게 했을 때 전 세계 채굴 가상화폐 그렇죠. 채굴 시장의 톱 10. 예. 다 중국 기업이었어요, 거의. 예. 거래소의 톱 10이. 거래소 톱 10 중에 대부분 70%가 중국 기업이었고 채굴은 다 중국에서 이쪽이 엄청 빨리 갔단 말이에요. 예. 그냥 한국이나 이런 데서 사실 기회 잡기가 힘들었죠. 예. 중국 자체 스케일도 크고. 근데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정치 구조 문제라든가 정치 제도라든가 어떤 목표하는 바 이런 사회에서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또 여기서 또 이해상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고는 싶은데 또 이런 우려가 있고. 예. 이럴 때 한국은 어떠죠? 치고 나가서 메타버스를 성공적으로 하면 한국은 국토는 작지만 예. 세계를 리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회라고 늘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 지금 중국에서 지금 그 메타버스에 그 그러니까 트레이드 오프라고 했다고요. 이해상충. 그래서 저는 어쩌면 또 다시 인터넷 3.0 시대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예. 사실은 미래 선도를 놓고 싸우고 있는데 중국이 자체 정치 제도적 어떤 이런 이념적
이런 언론이나 문화적 이런 그 개방이 어려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거죠. 메타버스 산업에서 세상에서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유튜브도 규제하고 구글도 그래서 안 돼요. 다 안 되는 유튜브, 부분이잖아요. 구글 다 안 돼요. 여기서 네. 되는 것들이 다 가끔 네이버도 안 될 때 있어요. 그런데 메타버스는 그거 좀 아이러니네요. 그런 건 아이러니가 다, 아니고 예. 그게 한계라는 거죠. 그게 한계다. 그래서 어쩌면 예. 미래 산업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또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굉장히 중국 기업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메타버스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제 수단 뭐 그런 것도 가상화폐도 있지만은 네. 메타버스에서 지금 가장 그 사람들이 각광하고 있는 게 또 NFT 그런 네. 거 있단 말이에요. 네.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 무슨 뭐 자기가 그린 뭐 네. 사인이라든지 네. 그림 뭐 이런 네. 거에 이 디지털 복사를 증명서 하더라도 이거 네. 이게 원본이야. 네. 나는 디지털 이게 원본이라는 증명서. 증명서를 돈 네. 받고 거래할 수 있는 네. 그게 NFT잖아요. 네. 중국에서는 NFT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가상화폐는 지금 NFT 이건 안 돼, 하지만. 못하죠. 못해요 이것도.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NFT 이런 표현을 안 써요. 네. 실제는 돌아가는 게 있어요. 예.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게 중국에서는 예. 블록체인, 뭐 NFT 이런 표현을 안 쓰고요. 예. 디지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실제는 한 어문은 비슷해. NFT는 NFT인데 실제는 원리적으로 보면 NFT 원리예요. 예. 근데 표현을 그렇게 안 쓰고 디지털로 표현하는 거죠. 디지털 자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디지털 자산. 왜 그냥 NFT라고 쓰면 왜 안 되는? NFT는 이더리움 아버지는 기반으로 왜 아버지라고 아니야. 부를까? no. 이 NFT라는 거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그렇죠. 이더리움이라는 게 뭐죠? 가상화폐지. 예. 퍼블릭 가상화폐잖아요. 주인이 없는 가상화폐잖아요. 예. 중국 그거 불법이라고 이미 선포했어요. 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NFT 하면 안 돼. ERC20, ERC7 하나, 뭐 ERC125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NFT를 하거든요. 그 조금 전에 그게 뭔 말이에요? 그 ERC 그게? 그거 하려면 너무 이게 기술적인 이야기라서 예를 들면 오픈C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자기 예를 들면 어떤 디지털 그림을 이렇게 네. 그린 다음에 오픈C에 NFT에서 올려서 뭐 그렇지. 100만 원이 다 올리잖아요. 예. 오픈C라는 게 이더리움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퍼블릭 블록체인. 네. 중국에서 그건 불법이라는 거니까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CBDC 그러니까 자꾸 좀 블록체인하고 상관없어요. 하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은 네. NFT도 마찬가지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결제 수단을 디지털 위안화로 중국 정부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런 시도는 없습니까? 어디? 그래서 질문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중국 예. 정부가 읽은 게 예. 이게 정부는 디지털로 가야 되겠는데 예. 가상화폐는 안 되겠고 통제가 예. 어려우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메타버스로 돌아가는 거를 다 CBDC로 하자. 예. 그래서 중앙은행이 현금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종이로 메타버스에서 결제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중앙은행이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이미 DCP가 나왔잖아요. 예. 중국은 CBDC를 DCP라고 표현합니다. 예. ECNY. 그래서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 메타버스 시대에서 이 ECNY가 어떻게 확장 응용할 건가? 그거 결제 가장 중요한 결제 통화로 쓰이고 그거 지금 결제 화폐로 쓰이고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알리페이하고 예. 질문할 거예요. 알리페이하고 지난 시간 다뤘지만 알리페이하고 외채페이 예. 중앙은행의 디지털 그 통화 있잖아요. 예. ECNY. 제가 사실은 같은 개념이다 했는데 예.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중앙은행이 그 발권력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걸 발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죠. 그거 빼고 그거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한 말을 반복하면 어떡해요. 그거 물어보신 거 아니었어요? no. 다른 또 말 안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이걸 말씀드리다가 생각나서 뭐가 다를까요? 뭘까? 모르겠죠? 예. 알리페이하고 외채페이 쓰려면 예. 은행 계좌가 우선 있어야 돼요. 은행 계좌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카카오페이 쓰려면 은행 계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뭐래? 그건 전통 금융 기반의 디지털 결제라고 말해요. 예. 사실은 메타버스에서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계좌 없는 사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근데 중앙은행이 하는 이 디지털 통화 앱은 예. 은행 계좌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난 그냥 핸드폰에 그 앱을 다운받으면 은행 예. 계좌 없어도 그래서 외국인이시잖아요, 기자님이. 예. 중국 가서 핸드폰 있으면 중국 은행 계좌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디지털 앱을. 예. 아까 그 ECNY를. 예. 그 차이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디지털 그래서 그 디지털 페이는 어쨌든 은행을 통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디지털 통화 CBDC는 예. 은행 계좌 기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필요 없다라는.
우리가 현금이 예. 은행 계좌 아니잖아요. 허주머니에 종이돈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 개념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은행 계좌 없어도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지금 중앙은행이 엄청 기술적으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지난 시간 말한 것처럼 안전 예. 이게 뚫리면 안 되니까 예. 두 번째 미래 메타버스에서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온라인 결제는 알리페이하고 웨이챗페이 뺐겠잖아요. 예. 중국에서 지금 알리페이와 웨이챗페이가 거의 90% 이상을 해요. 예. 중앙은행이 아무리 이걸 지금 앱을 개발해도 사람들이 잘 안 쓸 거예요. 그런데 미래 이 메타버스 시대에서 또 알리페이하고 웨이챗페이 뺏기면 안 되는 거야. 예. 주도권을. 왜 뺏기면 안 되는지 알아요? 중앙은행이 통화 완화 정책을 취했어. 근데 이게 중국 사람들이 현금을 안 쓰다 보니까 현금이라는 게 M0거든요. 예. M0잖아요. 현금 네네. 찍어내는 거. 근데 중국 사람들이 현금을 안 쓰다 보니까 중국 인민은행이 통화 완화 정책이 안 먹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찍거나 적게 찍어내도 그 의미가 없는 게 왜냐면 상업은행과 알리페이, 웨이챗페이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주로 사람 돈을 쓰니까. 예.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발권력은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요? 결국은 상업은행이 돈을 많이 받게 했어. M0로. 예. 그러니까 은행이 그게 아까 은행 계좌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면 의미가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그렇지.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파워가 줄어든다고요. 통화 정책이나 파워가. 근데 메타버스 시대에서도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주도권을 가져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이 미래 산업에서의 DCP, 예. EC와의 확장 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기술적으로 엄청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듣다 보니까 두 가지가 궁금한데 하나는 궁금한 게 너무 많네요. 질문하고 전혀 상관없이. 물어보는 것도 죄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를 네.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 은행을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네. 어쨌든 내가 돈이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현금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 현금을 네. 디지털 화폐로 네. 바꾸려면 은행 가서 일단 넣고서는 그 계좌에서 이렇게 바꿔야지 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갖다가 어쨌든 아니에요. 현금을 종이 화폐를 디지털 화폐로 어떻게 바꿔요, 그거를?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하셨어요. 진짜 대박 질문하셨는데요. 네. 지금 네. 시범 단계잖아요. 네. 처음 하잖아요. 이게 네. 뚫리면 안 되고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중국에서 지금 어떻게 이 돈을 국민들한테 DCP를 지금 발권하냐면 우리가 월급 대신 예를 들어서 월급으로 교통비를 예. 이거로 싸주는 거지. 예를 들면 직접. 예, 그리고 어떤 재난금 예. 직접 싸주는 거고 예.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고요. 그 계산 안 통해 할 수도 있고. 그럼 은행 없어도 되겠네. 그건. 예. 그리고 근데 요즘에는 중국에서 이게 뚫리면 안 되니까 지금 처음 하니까 은행을 통해서 내보내고 있어요. 네. 그 개념이에요. 우리가 현금 우리 기자님이 현금 쓰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은행이도 어느 은행 가서 거기 ATM기에서 뽑아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해요. 똑같이. 네, 왜 그러냐면 아직 안전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요즘에 중국에서 이 CNY DCP를 쓰려면 은행 계좌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9개 은행을 지정했어요. 예. 9개 은행이 이 DCP 그 기능을 넣어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알리페이와 웨이챗페이도 이제 그 기능이 있게 하겠다라는 그게 이렇게 예. 일반인들이 이게 다 쓰게 하게끔 예. 지금 방법했는데 나중에는 사실 그게 필요 없는데 안전 때문에 시범 단계니까 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구나.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두 번째는 네. 그렇게 되면은 일반 민간 은행들이 중국의 은행들이 그 국가가 소유하는 그 기업이니까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게 민간 은행들은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우리 왜 망하는 거부감을 느낄까요? 은행이 필요 없는 거니까 은행을 거치지 않게 되니까. 네. 그럼 은행이 망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그 질문도 되게 좋으신데요. 예. 제가 시간적으로 자세히 설명 못 드리니까 혹시 그거 정확하게 아실 분들은 제가 그걸 오피니언을 되게 많이 썼어요. 예. 그래서 그 검색하시면 네이버에서 제 이름 치고 검색하면 관련 이 오피니언 글이 수없이 예. 나올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각해봐요. 중앙은행 이거는 어느 나라 똑같아요. 중앙은행 입장에서 예. 그러면 한국은행이 CBDC 한다. 예. 그럼 한국은행 입장에서 CBDC를 많이 쓰면 좋겠죠. 예. 근데 한국 사람 다 카카오페이를 써. 예를 들면. 네. 그러면 CBDC를 아무리 해도 한국 사람 쓰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또 막 지금 언론에 막 나가게 CBDC 하면 너희 일거일서 다 알아 이러면 사람 더 거부한단 말이죠. 예. 그럼 CBDC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정치의 효과가 제로인 거예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입장 뭘 고민할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이 CBDC가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결제 수단이 될까? 엄청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고민하지. 이거 지금 이런 어플에가 직접 당황받게 하기에는 사람들이 인식 때문에 혹은 뭐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편견 때문에 안 쓰니까 이게 확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위민하자. 예. 상호은행하고 손잡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호은행이 우리가 보통 상호은행 어플이 다 했잖아요. 예. 그럼 거기다가 그 기능을 상호은행 어플에 구미은행이다 하면 우리 구미은행이 딱 들어가잖아요. 어플에. 예. 그냥 그 옆에 그 CBDC 기능을 넣어주는 거죠. 그게 가장 빨리 확산하는 방법이니까 첫째 서로 위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중앙은행이 이거는 그냥 현금 대체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중앙은행이 상호은행 기능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물론이죠. 상호은행 하는 건 뭐죠? 신용대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은행이 포지션은 어디에 있냐면 상업대출이에요. 중앙은행이 대출 기능이 없습니다.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은행은 이것 때문에 위치가 뭐 전혀 상관없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설명 너무 잘하죠. 그러게요. 나 이번엔 좀 당황하실 줄 알았는데 당황하지 않으시네요. 자, 그럼 지금 중국 여러 가지 그 신성장 산업 이거 좀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전기차나 2차 전지 이거 성장세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중국? 이건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그 작년에 제일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신에너지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기 자동차 있잖아요. 우리 기사님은 무슨 자동차를 지금 운전하세요? 그냥 가솔린이죠, 뭐. 가솔린 쓰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 탄소 배출권 NFT 블록체인 기술 회사를 하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탄소 배출권 관련 사업하니까 이번에 우리 회사 그 대표가 새 차로 바뀌었어요. 근데 탄소 배출권을 하는데 가솔린 차를 계속 이 탄소 배출권 이게 탄소 배출 많이 발출하고 쓰면 이미지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에 전기자동차를 샀어요. 테슬라 가격 같아요. 근데 한국 기업이 잘 돼야 되니까 샀단 말이죠. 현대자동차 거.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은지 아세요? 그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음악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전기자동차 특징이 잡음이 없어요. 잡음이? 네. 무슨 엔진 소리가 없으니까. 음악이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첫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다음에 제 이 생각한 거예요. 그거 딱 경험하고 나서 나는 다음에 차 사면 난 무조건 전기자동차 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 이 예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전기자동차 살려면 충전도 어렵고 그렇지. 뭐 인프라 잘 안 되고 뭐 어떻게 가다가 멈추고 이래서 안 샀잖아. 근데 중국은 이미 사람들의 개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두 가지로 나눠요. 순 전기자동차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있는데 그 전해에 비해서 170%, 110% 이렇게 폭발 성장한 거예요. 전기차가 아니면 하이브리드가 둘 다? 둘 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이걸 받아들인 거지. 시장이 어제 여기로 확 옮겨와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막 줘가지고 5천만이면 2,500 정부 줄게 이래서 샀는데 중국 집 내년엔 보조금 다 없애버려요. 이쪽에 보조금을 완전 없애버려요. 없어요? 내년부터 완전 없어요. 그럼 비싸서 못 살 텐데. 어디? 그러니까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보조금 없어도 사는 시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비싸도? 이제는 전기자동차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음악이 잘 들려서? 아니. 사람들이 보니까 전기자동차가 이제는 전기자동차 시대가 본격 시작이 됐고요. 신에너지 자동차 시대로 본격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보조금으로 가는 정부 주도의 시장이 아니라 시장 주도의 시장으로 흐름이 왔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 게 이쪽 섹터예요. 근데 그중에 지금 제가 눈빛 보니까 제가 바로 읽었는데요. 많은 퀘스천이 있을 거예요. 과연 그게 그럴까? 왜냐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보조금 없앤다는 게 좀 쇼킹하거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기자님이 전기자동차로 바꾼다 했을 때 제일 우려되는 점은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일단 저는 그 불나지 않을까 좀 그게 걱정이 되고 뭐 배터리 문제는 그러니까 뭐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은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충전 그리고 이게 중간에 쓰면은 꼼짝 못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그래서 저도 전기차로 선뜻 바꾸는 게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는 게 우리가 미래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지금의 리튬 배터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기자동차 쪽에 오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배터리가 수명이 길어야 되고요. 그렇죠. 달리는 키로수가 길어야 되고요.
그리고 충전이 빨리 돼야 돼요. 예. 왜 사람들이 지금 쓰기 싫어하냐면 석유는 쭉 넣으면 쭉 들어오는데 충전하려면 온밤해야 돼. 그게 단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빨리 충전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배터리 수명을 해결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한단 말이죠. 이제 폭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트릴레마라고 들어보셨죠? 트릴레마. 네,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 블록체인에서도 가상화폐도 트릴레마 문제가 있고요. 그냥 재미로 말씀, 농담 같은 거 해도 되죠? 그럼요, 그럼. 여성도 트릴레마가 있고요. 남성도 트릴레마가 있어요. 여성의 트릴레마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똑똑하고 예쁘고 성격이 좋은 그런 여성이 없다. 여성이 트릴레마고요. 남성이 트릴레마 뭘 것 같아요? 잘생기고 똑똑하고 돈 많은 남자는 없다. 남성이 트릴레마는 잘생기고 능력 있고 일편단심인 남자가 없다라는 게 트릴레마입니다. 일편단심.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 그냥 롱다운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전기자동차도 트릴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충전 배율이 너무 크면 배터리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충전 전류가 너무 크면 차가 못 견디는 거예요. 세 번째는 충전 출력이 너무 크면 전력망이 못 견디는 거예요. 전력망이. 이게 다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직 좀 시간이 가야 되지만 중국은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침투율이 얼마냐면 작년 말 데이터로 작년 11월 말에 최근 데이터인데 1월부터 11월 누서 침투율이 14.3%거든요. 침투율, 그러니까 전체 중국이 1년에 자동차가 한 2,500만 대 넘게 팔려요. 작년에 2020년도에 2,543만 대가 팔리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중에 14.3%가 전기자동차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2020년에 비해서 2020년까지 해도 침투율이 5.% 좀 넘었었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거의 3배 커진 거예요, 침투율이.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거지. 한국 같은 경우는 뭐 1%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전기자동차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아주 오늘 정말 제가 설날이니까 설날이라고 해야 되나 새해니까 새해 초니까 또 오늘의 방송에 선물을 드릴게요. 매번마다 선물 주는데 제가 받는 건 없네요, 아무것도. 앞으로 드릴게 제가. 준비해둔 거 있어요. 좀 손해가 된 것 같다. 오늘의 선물은 뭐냐면 전기자동차는 앞으로 이런 기능을 할 거예요. 전기자동차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기자동차가 앞으로 스마트 기능이 되게 강화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아파트에 전기자동차를 세웠어요. 그럼 인프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어제는 스마트 도시로 가면서 그 충전 인프라가 무슨 기능까지 하냐면 예를 들면 내 자동차가 딱 세워서 주차장에 전기자동차가 그러면 그게 바로 자동 충전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서울에 살던 사람인데 충청도 갔어. 근데 거기는 전기가 남아도니까 전기료가 되게 싼 거예요. 서울에서 할 때는 전기료가 되게 비싸서 내가 한번 충전하면 예를 들면 10,000원이 드는데 저 충청도는 태양광이 많아가지고 똑같은 충전하는데 거기는 5,000원이면 충전이 돼. 그러면 그게 다 스마트로 인식이 돼서 내가 원래 하던 때보다 싸면은 자동 충전이 되고 그러면 충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싼 동네에 와서는 그게 만 원 되는 도시에 와서는 오히려 내가 충전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전기자동차 기능이 2개로 바뀌는 거예요. 자동차 자체가 충전할 수도 있고 충전한 거 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알아요? 봐요. 내가 5,000원에서 많이 이만큼 충전했어. 근데 서울이 비싸니까 내가 그중에 절반을 파는 거지. 서울 그 충전소에다가 파는 거지. 그러면 그게 결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에너지를 지금 준 거잖아요. 우리 기사님 데다가 내 지금 팔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자동차가 자체 결제 기능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마치 뭐가 되냐면 전기자동차 이 에너지 시장이 주식시장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싸고 여기는 비싸면 내가 전기자동차지만 자동차지만 실제 무슨 기능 하죠? 배터리 기능까지 같이 가는 거지. 비싼 데 가는 파는 역할하고. 그러니까 막 달리다 싸면은 자동 충전이 되는 거고 이런 세상으로 바뀌는 거야 앞으로. 뭐 알아듣겠죠? 무슨 말하는지. 그러니까 아니 이해는 하겠는데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전기자동차가 전기 싼 데 가서
잔뜩 가득 충전시켜서 비싼 데 와서 그걸 갖다가 나 반은 이거 팔래. 전기 팔래.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게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 중요한 거죠. 제가 탄소 배출권 연구하면서 예. 뭐 어떤 건 이 장소에서 말하기는 좀 너무 그 왜냐면 BM 모델이니까 수익 모델이 우리 회사의 모델이니까 말하기는 그런데 앞으로 제가 늘 말해요. 자동차 기업들 지금 전통 가솔린 자동차 기업들 세계적인 기업 강국이 미국이 강국이고 유럽이 강국이고 한국도 뭐 아시아에서 강국이잖아. 자동차 강국 가솔린 자동차 세계에서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탄소 배출권 친환경 문제하고 신재생 에너지하고 이제 말한 이 스마트 기능을 이거 결제 페이먼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 흐름을 못 잡으면 있잖아요. 한순간에 가요. 끝나요. 그래서 왜 테슬라 시가총액이 왜 GM을 초과하는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테슬라 자동차 자체가 배터리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 자체가 페이먼트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 자체가 탄소 배출권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서 뭐 알아들어도 돼요. 아니 알아듣긴 알아들었는데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아니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알아들었는데, 너무 전문 영역이 돼서. 그게 가능할까 그런 제가 의심은 약간 좀 들긴 듭니다. 저는 정례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중국 내에서 2차 전지 어쨌든 CATL도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가장 큰 배터리 기업이죠. 2차 전지 성장세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폭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데이터 몇 개 드릴게요. 시장성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2025년 정도에 제가 정확하게 드려야 되니까 2025년 정확하게 데이터 드릴게요. 2025년도에는 아직도 리튬 그 배터리가 계속 메인으로 갈 거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2030년도 아직도 한 8년 남았죠. 그때 시장 점유율이 한 1%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거고요. 2050년이 되면 거꾸로 돼요. 리튬 배터리는 이제는 시장이 20%밖에 안 되고 80%는 이제는 전고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50년. 제가 말한 그런 그림은 2050년에 다 실현이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럼 중국의 2차 전지 업체들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 흐름이 그쪽이라는 말씀드리는데 그게 꼭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미래 4차 산업하고 미래 탄소 배출권 시장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융합 속에서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기차나 배터리 산업이라는 게 단순히 그런 자동차 산업 이쪽뿐만이 아니고 자동차라는 게 이젠 그 개념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탄소 배출권 사업으로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핸드폰이 기자님 주로 통화 기능이었죠. 지금 핸드폰으로 통화를 별로 해요? 안 하죠. 사실은 다 SNS로 하잖아요. 사실 전화 오면 싫잖아, 솔직히. 뭐 싫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싫지는 않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노트북이 됐잖아요. 이게 핸드폰이라기보다 자동차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참 궁금하죠? 안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맨날 앉아서 연구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건가? 제가 이런 데 나와 말을 하는데 연구를 안 하고 말 못하죠.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은 그 아까 잠깐 말했지만 탄소 배출권 뭐 이런 탄소 중립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그 어떤 움직임을 좀 중국은 2050년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그 2060년 중국은 60년인가요? 좀 늦게 좀 하긴 했어요. 어떤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 건가요? 탄소 중립 관련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에너지 70%를 석탄에서 오거든요. 아까 그 서두에 한국 이 하늘의 공기가 나쁜 게 중국 다시처럼 말씀하는데 아니 일부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일부를 얼마라고 생각? 정확하셔야 돼요. 기자이시니까. 데이터는 그 기자신데. 데이터는 나온 게 서로 다 달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한국 하늘의 이 문제의 3분의 1은 중국 문제예요. 근데 3분의 1은 자체 문제예요. 맞습니다. 놀라운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아직도 석탄 의존도가 36%입니다.
그래서 저 국제기구는 한국의 이 문재인 정부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봐요. 지금 상황에서 하기 힘들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약속한 그걸 하려면 한국 기업들이 지금 ESG 부담이 엄청 커졌어요. 이거 빨리 안 하면 큰일 나요 지금. NDC로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파리 기후 협정에. 그래서 한국도 36% 석탄 쓰거든요. 중국은 70% 훨씬 넘고요. 그래서 중국도 2060년 되려면 지금 빨리 안 하면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 시진핑 정부가 제일 크게 밀고 또 미국하고 유일하게 갈등 없는 게 기후변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기술 개발 기업들, 신재생에너지 기업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바이오매스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연료, 신재생 연료 이쪽이라든가 그리고 탄소 배출권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엄청나게 지금 R&D와 투자와 자본들이 거기로 가고 있죠 지금. 쫙 이렇게 가고 있죠. 이게 아까 그 중국 정부가 잡아라는 하얀 쥐들인 거죠. 저건 잡아야 돼, 막 이런 거죠. 그럼 그 친환경 산업은 그렇다 치고 중국 원자력 정책은 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중국은 원자력을 중국 연해 도시 중 다 원자력이고요. 더 비중을 확대하려고 있고.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저는 그쪽 엔지니어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조사했을 때는 중국 이제는 원자력도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요. 그 우리가 이렇게 좀 걱정하는 일본의 그런 원자력 후쿠시마 사태 이런 건 기술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 다 안전을 다 해놔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전문가 아니니까 그냥 들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원자력은 할 수밖에 없죠.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 수요를 하려면요. 뭐 후쿠시마도 역시 그때 일본에서 가장 사고 날 가능성 없다. 가장 안전한. 그랬죠. 그러니까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그건 정말 모르는 겁니다. 네, 저도 몰라요. 원자력의 사고가 한 번 나면 정말 재앙적이죠. 일본도 후쿠시마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재앙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자력이 사실 깨끗하고 값이 싼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후 변화 극복하려면 이것도 이해상충 트레이드 오프 모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부가 잘 맞춰가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엊그제 김영희 교수도 그런 얘기 했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중국 증시에 좀 그 관심을 가져라. 중국 증시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제 안 교수님도 그런 비슷한 얘기 하셨어요. 중국 투자 지금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들 어떤 걸 좀 조언해주거나 뭐 좀 말해주고 싶은지. 일단 미국의 양적을 한국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양적 완화 시점이 긴축 시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뭐 빠르면 3월로 보고 일반적인 건 5월에 보고 늦어서 8월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짜려면 1분기 내에 빨리 짜는 게 좋다. 미국이 시작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시장이 저는 올해는 미국 시장보다도 중국 시장 쪽이 더 낫다. 왜냐하면 아까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많이 푸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확실할 때 실물 경제에 투자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자본가의 속성은 뭐냐면 돈을 움직여야 되니까 무조건 어디에는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유동성이 좋은 시장을 가게 돼 있는데 중국 지금 코인 투자를 못하게 하잖아요. 부동산 지금 규제하고 있잖아요. 돈 갈 수 있는 게 증시밖에 없습니다. 자본가들이 돈은. 그러니까 풀린 돈은 결국은 증시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선진국보다 기회가 이쪽이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4천을 찍을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좀 보면. 그래서 근데 이거는 단기고요. 단기는 사실 예측하기 힘들어요. 전 단기 예측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단기는 맞추려면 유동성을 읽어야 돼요. 근데 유동성을 읽는 제일 중요한 변수는 금리거든요. 금리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플러스 정책 흐름이거든요. 정책 흐름. 그래서 그런 걸 봐야 되고 또 중국 리스크가 부동산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분석해드린 것처럼.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까 1월 달에 체크해야 되는 2개 지표. 그리고 1분기에 결판이 날 거고요. 3월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걸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해지가 있으면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저께 참 그거 한번 물어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어제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 미국의 그 금리 인상 시점이
빠르면 3월이다 했더니 네. 안 교수님 그렇게 안 본다고 좀 늦어질 거라고 네. 보셨잖아요. 한 5월 네. 뭐 네. 6월 여름 네. 가능성이 있다고. 네.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코로나죠. 예. 코로나가 저는 올해도 안 끝난다고 보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경제는 계속 샥인데 예. 이 경제가 이게 복귀 못 하잖아, 일상으로. 예. 지금 오미크론하고 또 무섭게 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예. 변이인종이. 예. 그러면 이게 하늘길도 안 뚫리고 계속 예. 계속 격리를 하고 예. 계속 이 반복이 되면서 아직도 노멀로 못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미국 사람들이 뭘로 돌아가는지 알아요? 바이든이 찍은 돈으로 살아가거든요. 일 다 안 하고. 네. 예? 그게 언제까지 가냐 이거죠. 경제는 좋아진 적이 없다라는 거죠, 제 말씀은. 예. 그러면 긴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은 더 어려워지는 어렵지. 거지. 예. 그러니까 성장은 미국이 포기하는 또 거지. 예. 예상적 트레이드오프 문제에 부닥쳤다라는 거지. 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네. 그래서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또 범해갈 거라는 거지. 좀 더 보면서. 보면서 네, 연준 의장이 좀 더 예. 보면서 가지 않을까. 네, 아니, 파월이. 그런데 지금 그 엊그제 미국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네. 그 회의 FOMC 네. 회의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서 나온 의견이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고 그 대차대조표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 여태까지 매입했던 그 맞아요. 돈 풀기 위해서 매입했던 팽창한 거. 국채들 네, 네. 이것까지도 지금 빨리 풀겠다. 네. 원래 한 2년 뒤에 그거는 이제 좀 줄이겠다라고 시장에 내놓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다급하니 인플레가 워낙 이게 맞아요. 심각하니 심해가지고. 그것까지 풀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시장 기대 관리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이런 메시지가 예. 심리를 관리하는 거예요. 예. 심리 관리. 경제는 심리잖아요. 아, 예. 금융시장은 심리거든요. 예. 그걸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예. 할 때 하는 거지 봐야 돼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좀 말로다가 먼저 좀 변수는 이렇게 코로나. 예. 코로나. 변수는 코로나다. 네. 근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다. 예. 제가 여기서 몇 번 다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작년부터 늘 말했죠.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엄청나게. 맞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맨날 말했잖아요. 야, 그렇군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날이 올 거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지금 게, 상황. 지금 상황이. 예. 경제는 살려야 되는데 예. 그렇다면 돈을 걷어들이면 안 되는데 예. 또 인플레이션 너무 지금 뭐 통제 불가능한 정도로 가버리니까 예. 이건 또 누군가의 전가를 해야 되니까 예, 어제 예. 또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군요. 지금. 지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시진핑 정부가 지금 그 3년임 그 예. 올해 그러니까 중요한 그 회의 있지 않습니까? 20대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제20차 전국 대표대회가 예. 올해 10월에 북경에서 열리고요. 예. 새로운 당서기가 선출이 되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이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네. 그럼 그거는 중국 그 사람들은 네. 다 자연스러운 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 원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치에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아무도 이 생각하면 지금 여기다 궁금해하면서 살아가는 중국 사람 몇 명 없을 거예요. 외국에서 관심이 있어 하죠. 중국 사람들은 기사님 같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한다고. 중국 저는 관심이 사람들은 많은데. 그냥 매일 밥 먹고 이게 관심 크지. 예. 신비 3년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경제학자들이나 관심 있고 뭐 예. 이런 정치하는 사람 관심 있고 뭐 예.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 관심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엊그제 이제 김영익 교수가 네. 그 얘기도 하셨거든요. 예. 그것도 한번 제가 이제 안 교수님한테 의견을 좀 물어보려고 네. 해요. 중국이 어쨌든 지금 긴축으로 가다 부동산 때문에 잠깐 다시 경기 부양 쪽으로 가고 이런 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경제가 질적인 그 성장을 여태까지는 양적인 성장 위주로 갔었는데 질적인 성장을 다지기 위해서 다 통제된 그러니까 계획된 상태로다가 이 그 질적인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 계획하에 지금 가고 있는 거다 이런 의견을 좀 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질적인 성장을 좀 그 경제 구조를 그러니까 바꾼다는 말도 될 수 있을 것 제가 같아요.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예. 중국은 2010년부터 질적 성장한다는 표현을 썼고 공부처 개혁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맨날 현실 앞에서 손 들었다고요. 그래서 예. 산업구조도 결국 이뤄내지 못했고 지금 미국의 목조임이 지금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돼버린 거고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틀 동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안유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함께했습니다.
자, 내일 오전 11시 유튜브로 경제쇼 플러스 업로드됩니다. 이번 주는 동학개미들의 대장으로 꼽히는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와 함께 2022년 슬기로운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